편집인 칼럼 이해 못할 기시다 방한. 친일 정권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일본 총리 대신이 또 납신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다. 6일과 7일 방한한단다.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했다. 20여일 후에 물러날 일본 정상이다. 오는 27일 치러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일찌감치 공표했다. 자국민들의 지지율이 바닥이어서다. 군인들의 은어로 표현하면 갈참이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끝물이다. 외국 정상이 임기 막판에 다른 나라를 찾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래저래 전례를 찾기 힘들다. 작별 인사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어 보인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한 일이다. 그런데 굳이 한국을 직접 찾아오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두 정상 사이의 각별한 정도가 상상 이상인 듯하다. 떠나면서 빼놓아서는 안 될 마지막 인사를 챙기는 것 같아서다. 이번 정상회담이 12번째라 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만 27개월이다.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만났다는 얘기다. 더 나눌 얘기가 있을까 싶다. 대통령실은 많다고 설명한다.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영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3일 언론 공지를 통해서다. 두루뭉술하다. 구체적 현안은 없어 보인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이유를 짐작할 실마리는 있다. 지난 3년간의 재임 주요 성과를 꼽은 적이 있다. 이 안에 한일 관계 개선과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도 포함됐다.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의 양국 관계에 쐐기라도 박아두어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윤 대통령도 이에 맞장구를 쳤다.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다. 작년 3월 한일 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다고 업적 중 하나로 내세웠다.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 협력을 활성화시켰다고 자부했다. 복원된 한일 관계를 발판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자랑으로 이어졌다. 두 정상 모두 지금의 한일 관계를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죽이 척척 맞아 보인다. 물론 한일 관계는 좋은 사이여야 한다. 당이다. 그러나 그 관계는 상호 호혜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일방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면서 이뤄진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모래성과 같다.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게 된 데 대해 정부로서는 아쉬움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이 기시다 총리를 향해 밝힌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에서 그런 분위기가 읽혀진다. 기시다 총리는 그런 윤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윤 대통령이 떠나는 일본 총리의 조언 따위가 앞으로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하는데 넘치는 자신감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다. 너무 과잉이어서 탈일 정도였다. 윤 대통령도 자신감이 부족한 분야가 있었다는 점을 새삼 발견한 느낌이다. 그 부족한 분야가 뭔지는 다 알지 못한다. 다만 왜 하필 한일 관계에 대해 윤 정부가 부족하다고 여기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보기에 윤 정부는 일본에 대해 유독 허리를 많이 굽히는 모습으로 비쳤다. 대일 외교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지속했다. 이번 방안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원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 및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안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우선 귀에 거슬린다. 그의 퇴임길에 우리 정부가 양탄자를 깔아주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분명 셔틀 정상외교 차원이라고 했다. 정상끼리 상대국을 오가며 여는 회담을 말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누가 더 많이 상대국을 방문했는지는 따져보지 못했다. 셔틀 외교의 특징은 불필요한 격식을 차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무회담 형식으로 필요한 대화만 나누는 게 일반적이다.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데 비행기로 2시간밖에 안 걸린다. 당일치기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굳이 1박을 한다.
손님이 와서 자고 가겠다면 재우는 게 도리이긴 하다.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번엔 그마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아서다. 안 그래도 심각한 재정 적자로 걱정이 큰 게 우리 형편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일갈했다. 죽고 못 사는 막역한 관계의 두 정상이라지만 국민 세금으로 왜 하필 이때 2인 파티를 서울 한복판에서 판을 벌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공감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듯하다. 과공비례라고 했다. 지나친 공손함은 도리어 예의가 아니라고 풀이한다. 이 뜻을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시점에서 꼭 되새겨봤으면 싶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친일 정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처지다. 근본적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역사관에서 문제의 뿌리를 찾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일제가 미국과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했기 때문에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자주적 독립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잘못된 역사관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절대 다수다. 대부분의 국민들 상식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뒤틀린 역사관에서 비롯된 친일 논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 횡행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친일 성향의 인사들이 가장 득세를 한 것도 윤 정부 들어서라는 분석도 있다. 이른바 중일마 파문이 대표적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발언의 당사자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윤 정부 실세로 꼽히는 인사다. 올해 광복절 다음 날 KBS 대담에 출연해 했던 말이다.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관련해서다. 마음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며 이런 말을 했다. 이틀 뒤 나온 대통령실 한 관계자의 관련 해명이 더 기가 막혔다. 1965년 한 일국교 수립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다고 일본을 대변했다. 그런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다고 감싸기도 했다. 일본 정부 인사의 발언이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으로부터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친일 성향 인사들을 빼고는 그렇다. 수십 번 사과를 했다는 자체가 이를 반증한다. 그동안 사과 신용만 냈다는 의미다. 같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과 선명하게 비교된다. 그런 일본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서 헤아려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다. 친일 성향을 대표할 만한 장관도 최근에 탄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일제 시절 선조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은 없었다는 논리를 편다. 당시 일본은 일본 내지인, 조선인, 대만인을 다 일본 국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그 사례로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손기정 선수를 소환하기도 했다. 손 선수가 애국자라면서도 일장기를 달고 뛸 수밖에 없었다며 일제강점기 일본 국정론을 고집한다. 이를 집요하게 따져 물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역공을 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 호적을 찾아보면 일제강점기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말로 일본 호적이 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제시대 국민들의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이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과도 배치된다. 김 장관은 심지어 총리나 외교 쪽에 있는 분들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1910년의 한일합방 조약 자체를 무효라고 소급해서 합의를 했다는 반론도 제기했다. 일제강점기 국민들의 국적을 놓고 한국이라는 총리와 일본이라는 장관이 같은 내각에서 기묘한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올해 광복절 행사는 둘로 갈라졌다. 정부 경축식과 광복회 기념식이 따로 열린 것이다. 광복절 역사상 처음이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원인이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김 관장에 대한 광복회의 문제 제기는 주요 친일 논란 인물인 안익태 작곡가와 백선엽 장군을 과거에 옹호했다는 점이었다.
김관장은 총신대 교수 출신으로 사학자다. 안익태에 대해 학문적 소신이라며 음악가가 일본의 위성국인 만주국 건국을 축하하는 곡을 작곡하고 지휘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반역자가 되는가라는 주장을 폈다. 김관장은 또 백선엽 장군에 대해 간도특설대 근무 시절 독립군 토벌 논란을 두고 백선엽이 관여됐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간도특설대와 관련해 백선엽의 친일반민족 행적을 주장하는 어디에서도 조선인 독립군과 싸웠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뉴라이트 역사관과 하등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김관장 본인은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극구 항변했다. 김관장의 뉴라이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소신을 가진 인사가 적어도 독립기념관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것이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정부는 김관장 임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김관장 임명과 관련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아예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피해 나갔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다. 그러면서 김관장 인사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다.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심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중에서 3명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보훈부는 1명을 제청한다며 저는 그런 인사 과정에 대해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올라온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얘기 듣자고 국민들이 귀를 열고 있었던 게 아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김관장 인사가 윤 정부의 친일 색깔을 더 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를 계기로 그 이전에 임명됐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국사편찬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도 줄줄 다시 거론됐다. 김관장과 비슷한 성향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들을 싸잡아 뉴라이트 인사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친일 정권이라는 가장 중요한 비판의 근거로 삼았다. 민주당은 4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다.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도 역공을 펼쳤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물었다. 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왜 친일 정권이란 비판이 나오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 대통령이 왜 친일 비판을 자초하는 행보를 계속하는지 이유와 배경이 궁금하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은 여기에 기름을 퍼부은 격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물론 야당의 주장이 과했을 수도 있다. 너무 앞질러 나가는 측면도 부인하기 힘들다. 여당의 주장대로 선동의 요소도 엿보인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실정이다. 이런 민심을 잘 살펴야 한다. 민심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헛수고다. 국민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권은 동서고금에 없다. 전제적 황제 국가도 이내 무너지고 만다는 역사의 교훈은 도처에 널려 있다. 이런 교훈은 누구보다 국가 통치자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